경남 거제의 오늘은 지금 우리의 노동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놓고는 시각들이 다릅니다.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네,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노동 문제는 법으로도 국제협약으로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빈틈은 정치로 채워오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전해온 내용을 보면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충돌은 물론이고 인명피해도 우려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배 기자, 지금 있는 곳이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이죠. 네, 지금 제대로 보이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원유 운반선입니다. 높이 30m, 너비 60m로 화면에 다 담아지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중간쯤 높이에 지금도 정거 농성을 하는 노조원들이 보입니다. 바닥에는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가는 1세제곱미터 크기인데 그 안에 노조원 유채한 씨가 있습니다. 유 씨는 하루 2끼 배달된 도시락을 먹고 생리 현상은 기저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거 농성을 벌인 건 오늘로 28일째입니다.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을 암시하는 발언에 오늘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성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정거 농성을 하고 있는 바로 그곳, 실제로 선박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형 선박을 만들기 위한 독이라는 곳입니다. 이곳 일본 독은 7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10개 크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독에서만 한 해 많게는 20척을 건조합니다. 그런데 노조원이 점거한 원유 운반선이 일본 독 전체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독에서 건조 중인 3척도 갇혀 있습니다. 다른 선박 공정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원유 운반선 한 척을 점거하면서 전체 공정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대우조선해양청은 정거 농성으로 하루 3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큰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고 특히 인명피해 우려도 있다는 거죠. 네, 우선 진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노조원이 점거한 원유 운반선에 올라가기 위해선 지금 보이시는 3m 높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위에는 노조원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 안에 있는 노조원을 빼내려면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로 절단해야 합니다. 노조원 6명이 올라가 고공농성 중인 장소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공권력 투입에 대비 2중 3중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특히 강제 해산 작전은 대규모 인원이 신속하게 움직여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난공불락 요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경남과 부산 지역 8개 중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내일 예정된 금속노조 영혼안건 총파업에 대비한 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도 경찰이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쟁점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고 들었는데 파업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네, 회사 상태는 좋아지고 있는데 하청 노동자는 여전히 이 구조조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물가는 뛰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2015년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줄고 노동시간이 줄면서 상여금과 수당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간의 실질 임금 하락분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정상화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집단 교섭 인정, 노조 전임자 활동 인정 등입니다. 하청 노동자 실태 조사를 했더니 지난해 임금 실수령액이 조선업계 구조조정 이전인 2014년보다 30% 넘게 줄었다고 나왔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협상에서 임금 인상폭을 10%로 한 발 물러서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임금 30% 인상이 아니라 노동자들은 원상복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죠.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과 실질적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산업은행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하는 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네. 자, 불법이 될 수 있다. 그 부분도 과연 맞는 건지 계속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가 잘 되면 공사대금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일단 수주 훈풍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이기도 한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사가 전 세계 발주량의 45% 넘게 따냈습니다. 네. 2018년 이후에 4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수주 물량 증가에도 처우가 그대로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당장 수주가 늘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작업 물량은 1년 반 전쯤에 수준받은 물량입니다. 지금보다 제조 비용이 30%가량 낮았는데 최근 원자재가 폭등으로 선박 제조에 쓰는 6mm 넘는 두께의 철판, 후판 가격이 최근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더 늘어나서 지금은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손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이 수주 훈풍이 언제 현장에 반영되냐 물어봤더니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은 노동자들과의 협상이 중요한데 대우조선도 그렇고 산업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협상의 마지노선은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오늘 금요일까지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결국 조선업이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고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거론해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임금 인상률 타협을 중재하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 지원이나 소득 공제 등으로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의 원하청 관계, 불공정 계약 관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겠죠. 김도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제에서 울려 퍼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왜 스스로를 가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회장님, 폭염 속에서 농성을 이어온 지 한 달이 돼갑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예, 벌써 50일이 되어 갑니다. 폭염 속에 현장을 지킨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땡볕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뜨거운 철판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라서 생각보다는 잘 견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내려오셔서 오자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그래서 협의 과정들을 좀 거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 저희들은 흔쾌히 또 동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측이 시간을 잡아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나가서 같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공권력 투입과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와서 사실 좀 현장에 깜짝 놀랐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공권력이 투입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밝히셨던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없고 사실 정부에서 정말 공권력을 투입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사대 폭력 때문에 밀리다시피 해서 지금 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곳까지 와서 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현장을 찾아온 장관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셨는데 희망을 좀 보셨습니까? 예, 행안부 장관님이랑 노동부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같이 주문한 것은 오늘 이후로 제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인데 정부가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권력 투입보다는 조선산업 지금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앞으로 수주를 받아나는 이 물량들을 쳐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지금 현장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초의 요구는 임금 30% 인상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인상이 아니라 원상 회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2021년 겨울에 저희들이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11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설문조사에 동참해 주셨고 거기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30%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2016년도 구조조정 당시보다 현재 30%가량 임금이 하락돼 있다는 것을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임금 인상 30%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네. 아까 답변하시면서 사측과 교섭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접점을 어느 정도 찾고 있었습니까? 예, 접점이 찾아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청업체 우리 사장님들하고 교섭을 진행했을 때 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하청업체에서 임금 인상에 대해서 요구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노동조합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 대우조선원청 특히나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서 개별 사업장에 있는 대표들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집단 교섭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선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한 일이 있습니다. 네. 한 평도 안 되는 철 구조물에 몸을 스스로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5m 고공으로 올라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8군데 거점에서 파업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파업 시작하자마자 업체들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또 우리 거점에 대우조선 원청의 구사대들이 침탈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공권력 투입을 위한 도발이다라고 판단해서 그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폭력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여성 노동자가 허리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기조 아래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밀리다시피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투쟁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협상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사적 인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한다는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의 아들이 근무하는 걸로 알려져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캠프 때부터 일하면서 능력을 검증받았다면서 사적 채용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주 씨는 대선 캠프에서 후보의 일정 관련한 일을 했고 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의 6급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채용 배경을 놓고 주 전 후보와 윤 대통령의 인연이 부각됐습니다. 주 전 후보는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전 후보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전문위원을 했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했을 때도 안내를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사적 인연에 따른 채용이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도 없는 사적 채용에 아주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채용이며 사적 채용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틀로 호도를 하는 거는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존 경력만으로 채용한다면 오히려 불공정인데 해당 인사는 캠프 때부터 업무를 훌륭히 소화하며 노력과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대선 기간에 묵묵히 일한 실무자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게 공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도 사적 채용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딴 채용 논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있는지 내부를 더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무비서관실에 대검 수사관들이 파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파견된 검찰 공무원은 5명으로 역대 정부와 비교해 많은 편이 아니라며 재무회계와 행정 전문가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파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라고 압박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야당 반응은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 열린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규탄 의원총회.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인사문란,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인사문란, 인사 참사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런 인사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기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국기에 관한 문란이다. 또 인사 대참사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딴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진상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적 채용 관련 인사를 정리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송갑석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지인의 직업 소개소로 전락시킨 국가적 망신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김영배 의원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강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팻말을 들고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문란 국정조사 수용하라! 민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에 숨진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그 부대입니다. 군과 민간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 공군 20 전투비행단 안에 있는 직업군인 숙소에서 21살 A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하고 한 달 뒤 현재 근무지인 20 전투비행단에 배치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사망한 고 이해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린 곳이기도 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1년여 만에 젊은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군 내부에선 20 전투비행단의 조직과 인사, 환경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A야사가 군 내 부조리나 다른 범죄에 시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을 파견해 민간 경찰과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 이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민간 경찰은 범죄 우려가 있는 군 내 사망 사건의 경우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A야사가 숨진 원인에 성범죄나 가혹행위 등이 있을 경우 민간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만 명을 넘겼고 다음 달엔 많게는 28만 명까지 나올 걸로 방역당국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단 시민들 스스로 하는 방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3,582명입니다. 일주일 전에 1.97배로 주간 더블링 현상이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BA.5 변이가 유행을 이끄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7월 첫째 주 BA.5의 검출률은 23.7%였지만 일주일 만에 47.2%까지 치고 올라오며 사실상 우세종이 됐습니다. 다만 첫 확진자가 나왔던 BA.2.75 변이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8로 늘었고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확진자도 2배 넘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 정점이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다음 달에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8월 한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만 이상, 그래서 최대 한 28만까지도 저희가 그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센 확산세에도 주간 위험도는 지난주에 이어 중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등 의료 대응 역량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입 등 정부 주도의 방역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일상을 통제하는 방역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자율 방역만 이어간다면 면역력 저하와 맞물려 재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에 이어 BA.2.75가 시간차를 두고 확산하면서 유행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부는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문을 닫았던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오늘부터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사망위로금 상한을 각각 5천만 원과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주 만에 10가지의 변이가 확인이 되면서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은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 BA.5를 비롯해 BA.2, BA.4와 하위 변이까지 다양합니다. 주로 상하이와 청두, 광저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从7月6号西安确认中国首例感染奥密克戎，不到2周时间内，中国多地已报告了多达10种奥密克戎亚型变异株。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최근 열흘간 중국 전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연속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적은 숫자지만 중국에선 또 한 번 비상을 걸 태세입니다. 실제 베이징에서 항공사 여승무원 1명이 해외 비행 후 돌아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항공사 담당 임원까지 나서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我们的工作还存在着薄弱环节，对机组人员教育管理力度有待进一步加强，对此我们深感自责。 중국 남부 휴양 도시인 베이하이시에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관광객들이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2달 넘게 격리됐다 첫 휴가를 떠났던 상하이 시민들도
또다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我们本想昨天下午坐船离的，但是后面在海上逗留了2小时后又返回了，说是因为北海那边的形势很严峻。 란저우시에선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 등 9,500여 명이 격리됐고 홍콩과 인접한 마카오는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추적보도 후기입니다. 성폭력 혐의가 있는 정명석 JMS 총재 측은 고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성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경찰에 말합니다. 하지만 몸이 그렇게도 아프다던 그 시점에 찍힌 내부 영상들이 있습니다. 무려 26골을 넣으며 이른바 신의 축구를 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측은 정명석 씨가 2018년 2월 출소한 뒤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석 총재가 2018년에 많이 몸이 안 좋았다고. 9월 달까지 크게 아프셨어요. 그냥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굉장히 심하게 아프셨는데 그 이후로는 좀 몸이 많이 회복이 되셨죠. 그런데 이제 고령이면 분명하고요. 경찰 조사를 받은 JMS 신도들은 A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지목한 기간엔 범행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금산 월명동 성전에 커다란 산소통을 갖다 놓고 의사와 안마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산소통이 필요했다는 그 시점에 제작된 JMS 내부 영상입니다. 7번 선수의 오른발 로빙 슈팅! 골 득점으로 70대 고령임에도 계속해서 골을 넣고 지친 기색조차 없습니다. 성령을 인정하라 하고 나서 저희가 성령님을 인정하니까 성령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더 묘기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정 씨의 건강을 증명하는 영상들은 또 있습니다. 과감한 단독 드리블과 정확한 슈팅을 이어가시며 26골의 6도움을 기록하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테니스와 피구, 족구 경기까지 함께 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의 역사, 초인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정명석 씨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허위 고소로 인해 고령의 정 씨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A씨에 대해선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사주를 받아서 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무고로 강력히 대응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정명석 씨는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경찰 조사에 응한 정 씨 측 참고인만 10명이 넘었습니다. JMS 측은 해외에 나가 있는 신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The witness from JMS, they said like, oh, I haven't seen. They was just standing there watching, or they just pretend that they didn't know. So they're all just liars. And I have to explain it again and again and again. I just want to forget about all those incidents. I just don't want to remember them anymore. 앞서 2000년대 초반 국정원 직원인 신도가 탈퇴 신도의 출입국 기록을 JMS 측에 넘기거나 검사가 유착 논란으로 면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신도는 과거에 정 씨가 신도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도 본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신도들을 방탄 삼아 수사를 방해하면서 수사를 늦추고 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늑장 수사라는 지적의 경찰은 정명석 씨 측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대테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찰 특공대가 어민 북송에 투입된 게 맞느냐 논란이 이어집니다. 경찰 특공대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경찰 특공대 운영 규칙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을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이들은 경찰 특공대입니다. 보통 민간인인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는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함께하는데 경찰 특공대가 동원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국가안보실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로 보이는데 지시만 있으면 호송 업무가 가능한 걸까? JTBC가 입수한 경찰 특공대 운영 규칙을 살펴보면
경찰 특공대 임무는 9가지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 사건 진압이나 폭발물 처리 등이 주 업무입니다. 총기 등을 사용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현저한 중요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재해재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탈북자와 같은 민간인 호송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1호에서 8호 사항에 준하는 사건에 한해 시도경찰청장이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규정 위반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엔 정보가 제한돼 있었다면서 구호 조항의 근거 요건에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대와 케이블 타이 등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한 게 아니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시자의 직권남용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나열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일을 시켰다. 직권남용이죠. 당시 어느 기관, 누구의 지시로 동원됐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탈북어미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국방부, 총리실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경찰이 문서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했지만 경찰은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나중에 책임 소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문서로 보낸 게 아니고 전화로 구두로 지시한 게 아니냐. JTBC 최승기입니다. 사라 김이라는 아이디의 4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동남아시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텔레그램으로 은밀하게 마약을 거래해왔습니다. 3년 추적 끝에 덜미를 잡았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찰이 검은색 승용차를 덮치고 주변을 에워쌉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3분의 1가량을 관리해온 조직이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에 마약을 제공한 해외 공급책은 당시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약 상대 사이에서는 텔레그램 아이디 사라 김으로 또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밀수해온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한 명으로 불려왔습니다. 경찰은 다른 2명에게도 마약을 제공할 만큼 밀수의 가장 윗선에 사라 김이 있다고 보고 추적해왔습니다. 베트남 현지 경찰과 3년간 공조한 끝에 사라 김의 은신처에 들이닥친 건 지난 17일입니다. 노란 머리로 염색을 한 이 남성이 바로 해외 공급 총책인 47살 김모 씨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주거지가 좋은 편이었는데 아주 호화스럽진 않고 거기 교민들 한 평균 정도 수준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도피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도검과 함께 인도네시아 위조 여권이 발견됐고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배 중인 다른 한국인도 함께 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를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그동안 붙잡힌 공범만 20여 명이고 확인된 마약 밀수 규모만 70억 원어치,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로 마약 밀수 출항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로써 필리핀에서 붙잡힌 박모 씨, 캄보디아에서 잡힌 최모 씨와 함께 악명 높은 3대 마약왕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마약 밀수 규모와 국내 유통 조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홍정입니다. 인하대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진 뒤 1시간가량 방치돼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피의자는 추락 사실을 알고도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추락해 크게 다친 상태로 1시간가량 현장에 방치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나온 겁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간과 피해자가 발견된 시점을 비교해보니 1시간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1시 반쯤 피의자와 해당 건물 쪽으로 들어갔고 2시간이 조금 넘은 새벽 3시 49분 건물 바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발견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출혈이 있어가지고 조치하고 그다음에 산소 주입하면서 이송하는 단계에서 심정지가 와가지고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7시에 숨을 거뒀습니다. 조금만 일찍 구조됐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당시 피의자는 바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영상이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이 제대로 찍힌 상태는 아니지만 불법 촬영 정황이 담겨 있다며
더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자신의 권총으로 이 총기 난사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이래서 총기 소지가 필요하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그린우드의 한 쇼핑몰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빠져나갑니다. So we were in the food court and we heard loud gunshots. 소총을 들고 화장실에서 나온 백인 남성이 식당가를 향해 총을 난사하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20살의 조너선 더글러스 사피어먼으로 현장에선 다른 소총과 100발 넘게 장전된 권총도 발견됐습니다. 그를 제압한 건 쇼핑몰에 있던 다른 시민입니다. 22살의 엘리시샤 디케는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권총을 쏴 총격범을 쓰러뜨렸습니다. This young man, Greenwood's Good Samaritan, acted within seconds, stopping the shooter and saving countless. 그러자 총기를 옹호하는 이익단체부터 정치권 일부까지 디켄의 활약에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전미 총기협회가 주장해온 바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The only thing that stops a bad guy with a gun is a good guy with a gun. 하지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20여 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433건 중 일반 시민이 총으로 범인을 제압한 경우는 3%인 1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딴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일부 정치권이 영웅의 활약을 내세우면서 총기 규제 법안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물가 잡으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자 대출 금리도 같이 뜁니다.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 부담이 더 늘어날 테니 정부는 날마다 뛸 변동 금리를 낮은 고정 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건 역차별이다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팩트 체크 해보죠. 자, 이지은 기자, 우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였죠? 네,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건데요. 이 신청 기준을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 5%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렸었는데 이걸 우대금리를 받으면서 4%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월 이자가 85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9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금리가 더 싸기도 하고 더 뛸 걱정이 없으니까 좋은 건데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그럼 왜 나오나요? 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산 이들의 경우 이번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올해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원에 가깝고요. 경기도는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세 4억 원을 기준으로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 비수도권 주택 소유주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대상자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어느 정도일 거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까? 네, 취재를 해보니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4대 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근거가 지난 2019년에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비율이 수도권은 46.7%, 비수도권은 53.3%였다는 겁니다. 네, 근데 3년 전 2019년하고 지금은 집값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사실 2019년 당시의 경우를 보면 이 서울의 경우 혜택 대상이 8%가 채 안 됐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에 혜택받는 대상이 최대 27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비율로 계산을 해보니 서울은 2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오른 상황이라서 지방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 사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는 왜 그 기준을 4억 원이라고 정했습니까? 더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여당에서도 이 기준을 6억 원으로 올리자 이런 주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25조 원이라는 예산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의 경우 신청 기준을
9억 원으로 했다가 실제 혜택을 받는 커트라인이 2.7억 원으로 확 낮아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 신청자도 탈락자도 많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처럼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가득 끌어모아서 집을 산 서울에 있는 영끌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더 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두루 감안한 더 적정한 기준이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비행기 활주로가 녹을 정도의 더위라면 상상이 가십니까? 영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국뿐 아니라 온 유럽이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루턴 공항, 비행기 활주로 위에서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더위에 녹아버린 활주로 아스팔트를 보수하는 겁니다. 현지 시간 17일 영국 최고 기온은 섭씨 38.7도, 기상 관측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불볕 더위에 가뭄이 덮치면서 들판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물이 들어찼던 호수 바닥엔 풀이 자라고 물에 잠겼던 다리는 앙상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더위는 도심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꺼운 갑옷을 입은 근위병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Well, you walk from shadow to shadow, so anywhere that you have to stay in the sun for a long time, that's off limits. 런던 트래펄가 광장의 기온은 섭씨 35도. 시민들은 광장 분수대에 발을 담그고 머리를 적십니다. 산책 나온 강아지도 덥긴 마찬가지입니다. I want to be by the sea, and global warming's really a thing. 이상 기온은 유럽 전체를 덮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서부에선 기온이 47도까지 올랐고 스페인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It all looks like this is the result of the climate change because the trends are unmistakable.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0여 개 나라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또 우리 서로가 기후변화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이례적으로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야외 결혼식 피로 현장을 휩쓸고 2층짜리 건물을 다 덮칠 만큼 거대했는데 이건 역시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은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결혼식 하객들이 해변에 마련된 피로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하얀 파도가 높게 일더니 잠시 뒤 물보라가 피로 현장으로 들이닥칩니다. 현지 시간 16일 하와이 남부 해변에서 파도가 높게 일면서 결혼식 시작 전 하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We knew that it was probably going to go up a little bit, but we didn't think that it was ever going to get over the wall. Definitely didn't stop the party. We definitely kept going. 인근에 있던 2층짜리 콘도에도 지붕 높이보다 훨씬 높은 파도가 덮쳤습니다. It's flooding everywhere. It's flooding. 주택 안에 있던 가구와 물건들도 온통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The whole parking lot was just like a river. Everyone in the pool was kind of cheering and applauding. They thought it was really cool. And it was at first, and then it got a little scary towards the end. 하와이 북부 오아후 섬에서는 이튿날 7.6m에 달하는 대형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주말 사이 오아후 섬에서만 해변에 있던 사람들 1,90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곳곳에서 집과 식당이 물에 잠겼고 저지대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선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겨울 폭풍이 북상하면서 이례적으로 하와이에 높은 파도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탓에 해수면이 높아진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하와이 해변엔 19일까지 파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역 당국은 주민들에게 해변 출입과 물놀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관련 인재 15만 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방학이지만 연구와 실습이 한창입니다.
반도체 물질을 쌓거나 일정한 모양대로 깎아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거나 정원을 늘리기 쉬워집니다. 정부는 10년 동안 반도체 관련 인재 15만 명을 키워낸다는 목표입니다. 10년 뒤엔 지금보다 12만 7천여 명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깐깐하던 규제도 풀어 대학은 교수 비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지금보다 5,700명이 더 많아집니다. 그동안 균형 발전을 위해 입학 정원을 줄여왔던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다시 늘어납니다. 수도권의 반도체 관련 정원은 앞으로 1,3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대학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늘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도권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교수를 확보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부생을 늘여놓으면 얼마 없는 교수들이 하는 교육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 거고 뽑힌다 하더라도 연구비가 없으면 어차피 또 못하기는 마찬가지고 그런 악순환이잖아요. 인력 확보에 대한 청사진만 나온 채 구체적인 예산과 확보 방안이 빠진 점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요즘 국내 기업들이 신생 벤처 기업들을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기술들에 투자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과 함께 그 배경을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을 감면 촬영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뮤비 촬영을 시작합니다. 얼굴 사진으로 주름이나 여드름 종류 같은 피부 분석을 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줍니다. 삼성전자의 벤처 지원 사업인 C랩을 통해 사내벤처로 출발한 룰루랩입니다. 사람들의 변화되는 피부 데이터랑 얼굴 영상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예측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궁극적으로 노인성 뇌질환, 치매나 파킨슨과 같은 목표는 피부 노화를 넘어 얼굴 사진만으로 퇴행성 질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계 그리기 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로 환자와 전문 상담사가 비대면으로 만납니다. 치매 돌봄 기술을 개발한 실비아 헬스는 C랩의 지원을 받은 외부 스타트업입니다. 총 80분 정도의 이제 중장년 분들께서 12주 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셨는데 인지 기능 검사가 이제 상승했다는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린 이노베이션은 해조류를 원료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C랩 프로그램으로 426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했는데 올해도 외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C랩 아웃사이드 공모전을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1호 사내벤처 아비커스는 자율 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망망대해에 숨겨져 있는 암초나 부표를 알아서 피해 항해하는 바다 위의 테슬라인 셈입니다. CJ제일제당의 사내벤처는 즉석밥이나 두부를 만들 때 걸러진 깨질 쌀 조각과 콩비지를 이용해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스타트업 키우기에 나선 건 좋은 세상 만들기에 투자하는 이른바 ESG 경영 차원입니다. 앞으로 핵심 소비자가 될 MZ세대가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에 투자하는 기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투자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한국형 전투기 KF-21인데 오늘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KF-21 1호기는 오후 3시 40분쯤 경남 사천에서 날아올라 30분 넘게 비행한 뒤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첫 비행에서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진 않았고 시속 400km 정도로 안전하게 비행했습니다. 이로써 우린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뉴스DS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공무원 시험 합격은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구급 직원을 직접 추천했다고 밝히면서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라 미안이라거나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죠. 하지만 2030 청년들 이러한 해명이 좌절로 다가왔다고 비판합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요즘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현실에서 내가 부족한 거구나 싶어서 자격증이란 자격증을 모두 섭렵하고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밤낮으로 알바를 같이 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공무원 준비생들은 더 큰 상처가 됐다고 말하는데요. 이 9급 별거 아니란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힘 빠진다. 이 공무원 정원 줄인다 해도 괜찮았는데 이번엔 타격이 크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 대행에 대해선 이 유명 공무원 시험 학원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권성동, 사회복지사 합격도 권성동. 우리 모두 다 같이 9급짜리로 서울 상향.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 내에서도 이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권 대행은 사적 채용은 야당의 프레임이고 공적 채용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2030이나 공시족들에게 박탈감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사과 내지 유감 소명을 해야 한다는 분의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 29.2대 1입니다. 3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라지만 여전히 치열한데요. 물론 권 대행이 말하는 건 별정직이긴 합니다. 다만 이른바 조국 사태 겪으면서 청년층에게 공정한 기회 주겠다고 약속했던 게 국민의힘이었죠. 그 약속 믿어보자고 마음먹은 유권자들의 지지로 지금 정권도 탄생한 걸 텐데 이런 과정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그냥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만 있는 걸까요? 다음 브리핑은 이순신이 중국인입니다. 한 중국 회사가 만든 모바일 게임입니다. 8개의 문명이 등장하는 전략 게임으로 나라별 대표 영웅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보시면 중국은 진시 황제,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 로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프랑스는 잔다르크 이렇게 말이죠. 그 중에 하나로 한국을 꼽으면서 대표 캐릭터는 선덕여왕과 나머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온라인 광고를 보면요. 이순신 장군에다 중국 문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과거 중국 관련 게임 회사에서 이 한복, 갓 등을 중국 문화인 것처럼 보여준 전례가 있다 보니 하다 이젠 이순신 장군까지 중국인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거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회사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나라 광고 이미지를 동시에 만드는 과정에서 이 편집 실수가 발생했는데 검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나갔다며 사과를 한 겁니다. 최근 한복과 비슷한 옷을 입은 배우들이 이렇게 삼겹살 쌈이 또 중국 전통 음식인 것처럼 소개한 드라마도 있죠. 이건 문화 공정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우리나라만 쏙 빼고 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되는데요. 이 게임 또한 전 세계에 출시가 됐는데 혹시 다른 나라 광고에서 이순신 장군을 중국인으로 표기한 건 없는지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끕니다. 파리채로 때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은 수백 건에 달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아이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 끌고 옵니다. 힘을 못 이긴 아이가 다리를 휘청입니다. 뒷목을 잡고 강하게 누르고 두 볼을 잡고 강제로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대 의심이 가는 인물은 보육교사뿐만이 아닙니다. 파리채를 들고 와 누워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사람, 이 어린이집의 조리사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2살 아동이었습니다.
주방 선생님이 나 때렸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방 선생님이 너를 때려 어디를? 했더니 이제 등을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있는 거 등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해 6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파주시청은 가해 교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특별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상처 뭐 이렇게 하나도 없고 그냥 단지 아이가 뭐 선생님이 주하세요 때렸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다음에 또 뵙겠어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건 발생 후 피해 아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만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동으로 하여금 이제 심리적인 공포심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훈육의 방법이라고 하면 아동 학대의 범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같은 학대라도 초등학생이 받은 거랑 영유아기가 받은 거랑 봤을 때 영유아기가 훨씬 더 심각한 상해를 입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 부모에게 제대로 똑바로 알리지도 못했어요.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훈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이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300여 차례의 학대 의심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파주시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2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뒤에 도망가면서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17시간 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길을 건넙니다. 두리번거리며 뒤를 살피더니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을 지나쳐 어딘가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골목에 들어서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55살 A씨가 함께 일한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뒤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A씨는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일본에 도착한 뒤 여기는 오사카라며 법무부에 자신의 소재지를 알렸는데 A씨가 밝히기 전까지 법무부는 A씨가 출국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A씨가 전자발찌를 또다시 끊고 달아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현장을 벗어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주차장으로 이동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가 끊어낸 전자발찌는 오늘 낮 강남의 한 전철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4년 전에도 A씨는 백화점 쓰레기통에 전자발찌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앞서 A씨는 여러 차례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범죄 전과도 3건에 달합니다. A씨는 렌터카까지 이용해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A씨를 놓친 법무부는 A씨의 최근 사진이 포함된 전단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7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엔 5에서 30mm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네, 법은 물론 중요하지만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누군가의 호소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는 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남 거제, 아름다운 바다가 평온함을 되찾길 바랍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슬픈 바다가 나를 멀리 하려 하지만 바다 저편 다시 하얀 미소가 내게 떠나가 나를 잊은 미소라 해도 그대 내 다시
당신을 사랑할 수